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미국 대선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개표 이전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상황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6개 핵심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으로 꼽힌 플로리다주에서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트럼프의 승리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이겠죠. 승리 선언은 아니지만 승리를 확신하는 트윗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겼다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생각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미 대선 잠시 후 조용찬의 미중 바로알기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1월 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내 인생을 멈추지 마. 유머스타.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넌스타. 관절엔 유머스타.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쉬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 앤 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미중 바로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에 농업로봇 실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로봇융합연구원 농업로봇 실증센터의 오장석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알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 개표가 많은 관심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상당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 다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얘기 자세히 알아보죠.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의외네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상당 거의 의외입니다. 이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외로 트럼프 득표가 많은데, 자,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우리가 대승했다. 바이든 측에서는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모든 표는 다 개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 개표 상황, 판세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6시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49% 투표를 받아서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현재는 득표수죠. 예, 전체 득표수가 예. 6,700만 표 정도 되고요. 예. 트럼프는 6,500만 표, 그러니까 48% 정도 됩니다. 1%. 이를 계산해서 AP통신이 선거인단 확보수를 예측을 했는데요. 예. 바이든은 238명, 그리고 트럼프는 213명 정도가 됩니다. 예. 아직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80개 주가 개표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개표가 90% 정도 진행된 플로리다라든지 오하이오, 텍사스 같은 중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우세고요. 예. 가장 중요한 그 바이든 우세 지역은 캘리포니아, 뉴욕을 중심으로 한 서부 그리고 동부 연안 지역은 확실히 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편 투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우편 투표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지금 이 시각까지입니다. 바이든이 전체 득표수 49% 정도, 그래서 238명의 선거인단 확보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트럼프는 1%포인트 차 아래입니다. 48% 득표, 그래서 213명의 선거인단 확보한 걸로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쪽에서 승리를 자신하는 게 바로 경합주 아니겠습니까? 경합주 가운데 이제 6개, 6대 경합주. 애리조나 한 곳만 빼고 5곳 모두 지금 트럼프가 우위다 이런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 이 경합주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경합주 같은 경우에 이제 애리조나가 아무래도 바이든의 손을 들어준 것은 트럼프의 국경 장벽 건설로 인해서 건설 특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라든지 라티노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준 것 같고요. 예. 또한 그 나머지 경합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초반부터 선두로 달렸던 것은 우편 투표가 그동안에 안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장 투표를 독려해왔던 게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네. 문제는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우위긴 하지만 아주 박빙차 우세입니다. 예. 이 때문에 사전 투표가 이제 개봉이 되는 시점, 특히 6일과 7일 전후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붉은 흉기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6일 전후를 하면은 우편 투표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격전지의 지도 색깔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개 주 가운데 5개 주가 트럼프가 우세지만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는 6일, 7일까지 갑니까? 우편 투표 개표가? 네, 우편 투표는 지금 아직 개봉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요? 6,505만 명이 우편 투표를 했는데 예. 우편 투표자의 45%는 민주당 지지고요. 예. 30%는 트럼프 지지이기 때문에 결국 1억 명 이상의 사전 투표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소장님, 지금 이 개표가요. 우편 투표도 같이 동시에 하는 주가 있고 우편 투표는 아직 개표를 안 한 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주인데요. 예. 아무래도 6일 전후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상당 폭으로 앞서기도 했고 이 투표 최근까지만 해도 그래도 앞선 모습을 나왔는데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현장 투표 개표 상황이긴 하지만 우세한 또 많이 따라잡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열세를 만회한 그 전략 어떤 점이 맞아떨어진 걸까요?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 확률은 70% 정도가 됩니다. 예. 아무래도 현직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권자들이 원하는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성인당 1인당 $1,200 줬고요. 또 실업자 급여도 주당 $600 정도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에서는 몰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예. 민감한 세금 인하 정책도 건드리면서 투표를 끌어올렸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 전략상의 우위도 있는데요. 뭐 소속 재본배라든지 세제 개혁 같이 아주 그 전문적인 선거 용어로 썼던 바이든보다는 바이든은 가족 범죄단이다. 뭐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뭐 더러운 돈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에 대한 공격은 그런 적 없다. 뭐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쳤는데 이게 저소득층 그 저학력층들에게 먹혔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방송인데 여기서 아무 근거 없이 바이든의 가족 스캔들, 잦은 말실 실수를 계속 그 방송했던 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최종 승자의 윤곽은 글쎄요, 뭐 내일? 모레?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확실히 네, 알려면?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6일 전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6일 전후, 보이는데요. 금요일까지요. 예, 그래서 개표 결과가 나왔지만 뭐 전체 그 현장 투표 결과가 중심이기 때문에 1억 명이 투표했던 사전 투표 결과는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아주 초박빙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 용지를 집계 하는 거를 보면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투표 분류기에 집어넣고요. 예, 또 우편 투표 용지의 사인과 사전 등록 사인은 또 대줘야 되고요. 또 3일까지 소인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완전히 끝나려면 11월 중순 정도까지 누구도 그 가슴을 좀 졸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왜 선거 제도가 저럴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그냥 전 국민 투표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끝내면 좋을 텐데 미 대선을 보면은 뭐 사표도 상당히 많고요. 뭐 승자 독식 구조기 때문에 개표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주마다 또 선거법이 다 다르고 우편 투표도 이렇게 문제점이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이 문제점.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우편 투표만 하더라도 6,500만 표 중에서 아직 우체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가 2,500만 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또 오늘까지 소인이 찍혀야 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기 승리를 선언한 것은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요. 또 우편 투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인나 우편 투표도 같이 하고 발송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편 통치와 관련된 그 개봉이 되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양간의 소송전까지 번지는 이런 그 민주주의 시스템상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진짜 선거는 오늘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참 복잡하네요. 자, 그나저나 이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자, 우선 트럼프와 바이든의 뭐 몇 가지만 좀 비교를 해보죠. 먼저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트럼프, 바이든 이 시각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뭐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미국 제일주의고요,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입니다. 뭐 극단적일 정도로 대중 강경 정책을 앞으로도 쓸 것이고요. 동맹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담 떠넘기기라든지 국제 협력에는 아주 소극적인 모습이고요. 반대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민주주의, 국제주의, 세계 지도자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의 안보팀에는 존 켈리, 수전 라이스, 동아시아 정책을 그동안에 총괄했던 커트 캠벌과 같은 대중국 강경론자들이 득세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압박, 이 이제 인권이나 종교 박해, 위구르 탄압 같은 문제까지도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트럼프 상당히 싫어할 것 같은데 바이든이 된다면 더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중국은? 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가 되는 것을 은근히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라든지 지도부들은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망랑하면서 그야말로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켰고요. 또한 뭐 무역 협상에서는 뭐 딜이 협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을만 조금 바꿔서 좀 그 물건을 더 사준다면은 협상이 가능했지만 원리 원칙주의자인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틀이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트럼프가 정말 보기도 싫기는 하지만 그래도 협상이 가능할 것 같다.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예. 자, 그러면 경제 정책은 어떻습니까? 트럼프와 바이든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뭐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보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건설하자고요. 핵심은 미국 지율주의고요. 또 미국 제품 구입이라든지 미국인 고용 정책이 가장 우선하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의 지선이 된다면은 10개월 안에 1,000만 명 일자리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환경이나 인프라, IT 분야에 3조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철강, 건설 같은 국영제주들이 호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부흥인데요. 이 때문에 그 도시 지역 치안 악화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또 경기 침체와 관련된 대체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4년간 4천억 달러 어치 미국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네. 그리고 5G나 AI 같은 쪽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또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에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달리 전기차, 2차 전지, 차세대 파워 반도체, 그리고 AI, 5G, 친환경, 의료 서비스 쪽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중 갈등은 누가 되든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다면 대북 관계는 어떨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트럼프와 바이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대북 관계. 네, 그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과의 그 하향식 외교죠. 톱다운 방식을 통해서 비핵화 회담을 주도해 왔고요. 네. 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 협의를 중심으로 한 상향식 외교죠. 버텀업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든의 외교 라인에는 대북 강경파들이 워낙 많고요. 또 원리 원칙대로 북핵이라든지 중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폐기 로드맵을 갖고 와야지 협상 테이블에 가겠다고 했던 만큼 대북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바이든이 북한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대북 정책에 한국이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미럴 관계가 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난주에 우리 조영찬 소장님께서 누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유리할까 제가 여쭤봤을 때 경제적 측면에선 트럼프가 낫고 정치 외교 측면에선 바이든이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누가 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그 미중 관계는 우리 하기 나름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중심을 잡아서 국제 관계에서는 좀 미국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고요. 중국과는 좀 친해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대북 정책에서도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과의 호흡을 같이 할수록 미국과의 관계는 더 긴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우세긴 하지만 예. 사전투표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아주 혼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에서 30명 사이로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바이든의 우세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 빠르면 목요일, 한 금요일쯤이나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이 미 대선 총정리 좀 간단하게나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 22
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직급 연차 구별 말고 둘 이상은 거리 두자.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안동시 송천동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농업로봇실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농업로봇의 산업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로봇융합연구원의 농업로봇실증센터 오장석 센터장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장석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말이 깁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농업로봇실증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죠. 예, 저희 농업로봇실증센터는 경북도 및 안동 지역의 농업로봇 활성화를 위해 지난주 10월 27일 날 개소를 하였고요. 예. 농업로봇을 비롯한 농업 관련 과제와 농업 관련 회사 및 협력기관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실증을 위해 검증 및 분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밑에 산하기관쯤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업로봇실증센터.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해도 될까요? 예, 예. 자, 그러면 그 상위 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산업통상부 산하 전문 생산성 연구소입니다. 예. 전문 생산성 연구소는 원천 기술을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고요. 예. 지난 10여 년간 40여 종 이상의 다양한 로봇 제품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수중건설 로봇,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국책 연구 개발 사업과 부산 스마트시티 로봇 부분 기획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내 유수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 안동에 세워진 농업로봇실증센터 그 규모하고요 시설도 좀 소개해 주세요. 안동에 개소한 농업로봇실증센터에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입주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R&D 연구동이 있고, 예. 그거를 보다 실증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260평 규모이고요. 예. 지상 1층은 공동 실험실, 지상 2, 3층은 기업의 입주를 위한 연구실 각각 4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 R&D 연구동은 지상 3층으로 약 620평의 규모이며 지상 1층은 교육실, 전시실, 접견실 등 지역민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간과 대형 실험동이 있습니다. 예. 지상 2층은 집중 R&D 공간으로 연구실과 실험실이 공간 지배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지상 3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외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마지막으로 공장동 옆 대형 실험동 옆에 위치한 테스트베드는 규모가 약 606평 규모이며 구성은 크게 노지 환경 테스트장, 과수 환경 테스트장,
시설 원예 레일 시험장이 구비되어 있고 또한 그 개발된 플랫폼 주행 환경 시험장이 있는데요. 자동차 주행하는 시험장과 비슷하게 경사로, 단차로, 악로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주행을 테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그 시설이 다양하게 꽤 규모도 크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크게 봐서 이제 3개의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군요. 비즈니스 지원센터, R&D 연구동, 테스트베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농업 로봇 실증센터가 안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에서 안동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신 건가요? 예, 현재 우리나라 농업 분야를 살펴보면요. 예. 농농사의 기계화율은 약 90%가 인 반면에 그 방농사의 기계화율은 약 60%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반농사의 비중이 높은 경북도와 안동시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 또한 농업 환경 개선 및 경북 북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 로봇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적극적인 곳이 경북도와 안동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군요. 90% 이상이 됐는데 밭농사 기계화율이 60%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안동시가 또 밭농사 비중이 높아서 안동으로 오게 되셨다는 말씀이시고, 자, 농업 로봇이라고 하니까 사실 얼른 감이 잘 안 옵니다. 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개소식에서 이 농업 로봇 자동화 연구센터에서 개발 중인 로봇 뭐 몇 가지가 이제 소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로봇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개소식 시연회 때 보여드린 건 총 6개의 그 시제품들을 보여드렸고요. 예. 그 테마는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그 노령화에 따라서 그 농업인들이 밀접한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과 농약으로 인한 질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첫 번째 농업용 어시스트 슈트는 그 노령화에 따른 아니면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 근력을 보조해서 뭐 무거운 사과 박스를 싣는다든지 농업용 어시스트 슈트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 선보였고요. 예. 두 번째 보여드린 거는 밭농업 로봇입니다. 밭농업 로봇 같은 경우는 로터리, 휴리피복, 정식, 운반, 방제 5종 작업 모듈을 공동 개발해서 이 작업기 모듈을 그 밭농업 로봇에 탈부착해서 그 5가지의 농작업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연회 때는 노지에 방제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방제 작업, 예. 세 번째는 방제 드론을 이용해서 넓은 지역에 방제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 향후 미래 농업 같은 경우는 농기계 그 농업 로봇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이종의 로봇들이 협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드론이 정찰을 나가서 뭐 방제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된 거를 먼저 알게 되고 그거를 정보를 이제 농업 로봇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로봇이 그쪽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주 다양하게 모두 이제 6가지 선을 보였다고 하는데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농업용 어시스트 슈트라는 건 그러니까 좀 무거운 짐을 들을 때 그렇죠? 사과 박스 같은 거 이런 걸 좀 보조해 주는 그런 로봇인가 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민들의 고령화 또는 여성분들이 많이 요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근력이 좀 약해서 그런 부분을 보조하기 위한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들면 한 100 정도의 힘이 들어가는데 이 농업용 어시스트 슈트를 입으면 한 몇 정도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시스트 슈트 같은 경우는 한 20kg을 지금 보조하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고 20kg 정도 로봇이 들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30kg 상자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10kg만 힘을 써도 되게끔 그렇게 개발이 된 거군요. 뭐 이 밖에도 뭐 밭농업 로봇이라든지 방제 드론 또 기타 등등 모두 6가지 정도만 일단은 시연을 해 보이신 거고. 자, 지금 농업 로봇이요 실제 농사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일부 자동화된 농기계 및 자동화 시스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네. 농업과 같이 고성능 개발품은 지금 시제품 수준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상품화되어 실제 농사에 사용되기까지는 단가 및 안정성 등 실증 테스트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또한 신농기계 선정 및 표준화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출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 로봇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뭐 걸음마 단계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예, 로봇 쪽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일부 뭐 농기계 자동화 시스템은 많이 알려져 있는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경우는 향후 몇 년 내에 곧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고 혹시 다른 나라 상황은 좀 어떤가요? 다른 나라 대표적으로 미국의 존디어, 일본의 얀마, 쿠보다에서는 노지 환경에서 자율 작업하는 트랙터를 지금 개발하고 지금 제품을 보이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저희 반농업 로봇과 비슷하게 독일의 보시그룹과 프랑스의 나이오 테크놀로지는 다목적용 농업용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또한 또 아직 시제품 개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농업 종사자가 갈수록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화되는 상황 또 여성 농업인도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농업 로봇의 가치 아주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우리 농업 로봇의 미래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정밀 농업과 같이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래 농업은 데이터 기반으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까지 고려하여 생산 단계부터 어떤 작물을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수확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지 의사결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로봇이 더욱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되고 미래 농업의 로봇은 필수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이렇게 상상만 해도 우리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참 궁금해지는데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미래 먹거리인 미래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 농업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서로 협업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토대가 저희 농업 로봇센터가 구심점으로 해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참 농사 짓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농업 로봇이 하루빨리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농업로봇실증센터의 오장석 센터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던 지역이 많았습니다. 의성이 영하 5.2도로 12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면서 시작했는데요. 내일도 고기압 영향으로 맑고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때이른 초에는 차츰 누그러지면서 내일 낮부터는 점차 온화한 남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이렇게 반짝 추위긴 했지만 겨울 같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그런 하루였는데요. 겨울을 정의하는 데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12월이 되면 겨울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절기상으로는 말 그대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부터 겨울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기상학적으로는 일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떨어진 뒤 다시 올라가지 않은 첫날부터를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춥더라도 아직은 날짜상으로도 절기상으로도 또 기상학적으로도 겨울이라 부를 순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에 영하 2도, 한낮에 15도 예상됩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높은 6도, 체감온도는 5도, 습도는 26%입니다. 날씨였습니다.